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대를 거쳐오면서 잃어버렸던 인간성과 고유의 본질들을 되찾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대성을 기계론적 또는 도구적 합리주의에 초점을 두고서 모든 병적인 폐해를 여기에서부터 찾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근대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비극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근대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지 또는 왜 비극이라 말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현실 세계 너머에 진짜 실제가 존재하는 곳으로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의 영역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이 같은 이데아의 사상은 형이상하게 시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전혀 무관하게 운행한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마치 정지되고 차가우며 색깔이 없는 완전한 곳으로 인간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이라는 거죠.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며 애원을 받아주지도 않는 무관한 세계로 불완전한 인간하고는 단절된 곳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데아라는 곳이 인간의 인식으로는 범접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진리를 알기 위한 인간의 경험적 도구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험적 지식들이 철저히 부정되기에 과학 같은 학문이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적 지식이란 불필요하고 오히려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되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플라톤과 같은 이데아 세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죠. 특히 그가 말하는 인간의 노력이란 바로 과학적 사유입니다. 인간의 추론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사유로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은 형이상하게 그늘 아래에 있던 인간의 경험적 지식들을 다시금 일깨우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이 형이상하게 시초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의 시초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으로 과학적 사유의 물꼬가 트이나 싶더니 바로 막아선 게 중세 철학의 등장입니다. 중세 시대의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데아의 세계를 넘보는 것을 금기시 여겼죠. 하지만 플라톤과 중세 철학의 장막을 과감히 벗기며 가려진 인간의 역사를 되찾는 노력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그동안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형이상하게 밀려났던 인간이 당당히 주체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인간 중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상실했던 자연의 지배권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요.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는 것이 마치 도덕적 명령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원리와 법칙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근대 과학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트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도 인간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우상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접근으로서의 박차를 가합니다. 이러한 박차 속에 경험적 지식이 각광을 받게 되므로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중세 철학에서 벗어났던 점에서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희극 같았던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과학의 발전으로 생기게 된 기계론적 사유가 인간성을 점차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뉴턴을 들어볼까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물체의 운동 원리를 밝혀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리법칙을 발견한 점을 넘어서 그의 업적은 바로 비물리적인 의지를 제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물리적인 의지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는 당대의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생기론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생기론이란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영혼과 같은 신비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물체에는 신비한 기운이 깃들여 있기에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바로 신비한 영적인 힘의 자극으로 비롯된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죠. 이 신비한 영적인 힘은 목적론적 방향성을 갖는 힘들의 총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비물질적인 의지란 생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뉴턴의 업적이라 한다면 이러한 미신론적 생기론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물리적인 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 지식으로 밝혀진 것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로 취급하겠다는 형이상하게 날리는 펀치 같은 말이죠. 이제 뉴턴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라면 미래 역시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기계론적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뉴턴과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사유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는 인간의 자연과 영혼을 제외한 일체의 생명적인 것들을 기계적인 것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체하겠다고 말하는 근대성이란 기계론적인 사유와 환원주의를 말합니다. 생명의 운동 원리마저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로 환원시키려는 데카르트주의적인 패러다임들이 점차적으로 인간성을 차갑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비물질적인 의지를 완전히 기계론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뉴턴은 완전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뉴턴은 단지 부정이 아닌 물리와 비물리적인 것들을 분리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을 기계론적인 구조로 표현했을 뿐 비물리적인 것들은 불가지론의 대상으로 남겨두었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근대적인 것들이 기계론적이며 환원적이라고 나쁘게만 보아야 할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 목표이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대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